다음으로 두 번째, DNA를 활용한 5G 보안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SK텔레콤 이지훈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시큐리티랩스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는 DNA를 활용한 5G 시대의 보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 이제 5G 시대의 현재 보안 현황, 제가 좀 뽑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가올 새로운 위협, 저희가 생각하는 위협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좀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보안, 그 중에 저희를 좀 네이밍을 해서 5Q 보안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G 시대 보안 현황하고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현황하고 유형, 그 중에 저희가 좀 숫자를 뽑은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모든 기업도 그렇고 저희는 특히 통신회사다 보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어떤 침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관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어떠냐 보면 사실 올해 이제 9월 기준으로 보면 저희 이제 텔레콤의 여러 서비스들이 있어요. 부가 서비스. 저희 여기서 말하는 건 저희 5G망이나 LTE망을 통한 전체 트래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텔레콤 서비스 중에서도 일부에 대한 건인데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보안 알람이 일당 약 70만 건 정도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참고 삼아서 저희 이제 SK인포색 관계사가 있는데, 보안 국내 1위 회사가 있는데 대외 사업으로서 원격 관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일당 약 3천만 건에 해당하는 보안 알람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보안 알람이 모두 위협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든 툴로 어느 정도 거르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관제사분들이 그것이 실제 위협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만약에 위협에 해당된다면 어떤 대응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응이 필요한 알람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라고 보면 약 10분당 한 건 정도는 대응이 필요한 알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제, 이 보안 현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게 위협이냐 위협이 아니냐 이런 거를, 새로운 위협을 찾는 거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미 범람하고 있는 위협 알람이 엄청 많다. 그거를 사람이든 시스템이 대응하면서 계속 처리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작년 통계에 보면 이런 공격은 계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보안 장비에서 보여주는 거는 맥락을, 위협의 맥락을, 공격의 맥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맥락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관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보안 관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측면이 더 과중되는 거는, 최근에 보면은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자동화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스캔 탐지 같은 거는 저희 통계로 봤을 때는 한 1년간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최근같이 어떤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혹은 대외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신규 취약점 이런 것들을 노린 특정 한정된 시간에 급격하게 유입하는 이런 공격 유형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옛날 본넷 중심의 어떤 공격이라면, 최근에는 뭐 본넷 같이 대규모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는 DNS 증폭 공격 같은 것도 비중이 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통신회사다 보니까 저희 문자 메시지 통해서 사람들한테 광고 메시지를 뿌리는 스팸,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던지고 그걸 클릭을 유도해서 악성 앱을 받도록 하는 스미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문자 메시지 이제 받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거르고 있어요. 저희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걸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스팸이나 스미싱 관련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수법 같은 경우는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엄마 뭐 제가 돈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보냈다면, 최근에 이제 나타난 건 무작위로 SMS로 무작위로 이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무조건 엄마 돈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누군가가 실제로 엄마인 사람이, 자녀가 해당되는 사람한테 메시지가 왔다고 생각하면 돈을 보내는 이런 식의 방식도 있고요. 최근 보면 작년 기준 올해 스팸 같은 경우 월 6천만 건에서 올해는 약 1억 3천만 건까지도 발생을 하고요. 스미싱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요거를 또 악용한 이런 상황이 많죠. 예를 들면 택배라든지 혹은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관련된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증 관련된 건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 정말 아이디 패스워드의 지옥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유지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사이트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업무가 많고 또 활동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이트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뭐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수준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똑같이 하자니 가장 약한 사이트에서 그 패스워드가 유출됐을 경우에 그게 다른 사이트도 다 공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걸 다 다르게 유지하다니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계속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걸 최근에 이용한 크레덴셜 스토핑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탈취한 걸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이게 로그인이 되나, 그리고 그 사이트에 로그인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이득을 취하는 이런 공격이 굉장히 많고요. 뭐 아카마이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약 1000억 번의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아이디랑 인증 서비스가 있는데 뭐 이거는 최근 자료는 저희 보안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작년 자료 기준으로 보면 약 30만 건 상반기, 작년 상반기. 그다음에 이게 공격 패턴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합니다. 저희가 이걸 차단을 하는 그런 형태에 대응해서 다양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유입되던 게 국내로 이제 우회해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대역대를 BC 대역으로 바꿔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이상 공격 속도가 됐을 때 이제 막는다면 그거를 최대한 그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도록 천천히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보세이에서도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예를 들면 뭐 90분 동안 19만 건 이거에 무작위 본인 확인 공격에 대한 이런 시도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정보가 확인이 된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제2, 3의 어떤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최근에 뭐 생체 인증 혹은 뭐 2차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인증하는 방식, 최후에는 패스워드 없이 인증하는 뭐 파이도라든지 뭐 이런 기반 인증 기술 가지고 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대응이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도 5G 뭐 이전 현재 상황도 네트워크 측면, 뭐 인증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위협은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이제 5G 시대가 됐을 때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위협이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5G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환경, 이것이 과연 보안에는 어떤 위협이 되는가? 그 다음에 방어하는 쪽에서도 요새 최근에 AI를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공격하는 쪽에서도 AI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AI를 가지고 어떻게 점점 공격의 난이도가 심해질 것인가에 대한 거고, 시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길게 될 수는 있지만 향후에 이제 다가올 미래인 퀀텀 컴퓨팅 요거에 대해서 보안의 어떤 근간이 좀 약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각각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5G 시대에는 보안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파라다임이 이제 충돌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5G 시대에 어떤 우리의 오픈 이노베이션, 어떤 서비스 측면의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망도 그렇고 단말도 그렇고 되게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오픈리스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보안 환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죠. 또 반대로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뭐 단말이 됐든 아니면 IoT 팩토리 이런 쪽에서 어떤 침해가 발생한다면 옛날에는 사이버 어택으로서 사이버 환경에만 갇혀 있는 공격이라면 이제 향후에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월드에도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보안을 지키기는 더 어려운 환경이지만 보안의 위협으로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폐쇄 환경을 가정으로 한 보안 메커니즘 이 위에 이런 오픈리스를 커버할 수 있는 오픈 시큐리티가 뭔가 얹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AI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공격 패턴을 두 가지 정도로 본다면 하나는 어떤 불특정한 광범위한 공격, 약간 자동화 툴 같은 거를 활용한 뭐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아니면 본넷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정밀한 표적 공격, 사람의 어떤 전문가 도구를 통해서 혹은 내부자가 어떤 특정 타겟을 두고 점점점 들어가는 방식,
뭐 그 사이에서 악성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불특정 광범위 공격을 위한 악성 코드가 정밀한 표적 공격을 위한 걸로 좀 수정이 된다든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든가 반대로 또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현재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AI 단순 자동화 단계를 넘어선 공격 기법의 AI가 만약 크게 계속 발달되고 도입된다면 향후에는 어떤 해킹 기술을 학습한 AI가 점점 광범위하면서도 각각의 타겟에 굉장히 정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격 유형이 결국 통합이 되면서 결론은 고도로 자동화되면서도 광범위한 표적 공격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이제 이 해킹이라고 하는 산업이 예전에는 어떤 기술 과시적인 측면이었다면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상업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좌지우지하는데 이런 해킹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진화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양자 컴퓨팅인데요. 제가 양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내력을 보면 최근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양자 머신의 후보는 한 2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약 16년, 그러니까 2016년에 IBM에서 27큐비트라고 하는 단위의 양자 컴퓨팅을 만든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그 이제 기점으로 보면 최근 19년부터 20년까지 구글, 허니웰, 또 IBM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요. 그다음 D-Wave나 아이오닉 Q 같은 데서도 점점 성능이 좋은 양자 컴퓨팅을 만들어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상용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양자 컴퓨팅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단계에 오면 지금 현재 유명한 쇼어 알고리즘 같은 걸로 사실은 저희 여러 가지의 근간이 되는 PKI, 퍼블릭 키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RSA 같은 것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오른쪽 위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사실 저 빨간색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현재 컴퓨터의 어떤 거라고 보시면 가로축은 그 RSA의 어떤 이제 암호화된 비트 수라고 봤을 때 비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그 비트를 그거를 깨기 위한 시간적인 게 익스포넨셜리하게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간으로 깰 수 없다, 컴퓨터는 깰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컴퓨터도 발전하기 때문에 그 붉은 선에서 초록색으로 좀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내려오긴 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팅이 도입된다면 이렇게 익스포넨셜리한 어떤 증가가 아니고 리니얼리하게 보라색으로 리니얼리하게 변하게 되고요. 그 양자 컴퓨팅의 발전은 결국 그 리니얼리한 기울기 그 위치가 아래로 점점 내려오는. 그래서 아무리 비트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초 안에 아니면 수시간 안에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도래하기 하기 전에 양자 컴퓨팅에 저항이 있는 알고리즘 형태로 뭔가 보안 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양자 컴퓨팅 자체에 이제 저항이 있는 양자 암호화 방식을 이용을 하는 이런 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근간 하에서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랩스라고 하는 어떤 보안 팀이고요. 저희 정보 보안 관련된 상품화라든지 어떤 저희 SK 인포색 이런 상품화에 대한 서포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보안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5G 환경에 따라서 네트워크는 이렇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도 이제 높아지고 지원 시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IoT도 단말들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코어 펑션들은 다 가상화되고 클라우드화되고요. 어플리케이션들도 다양해지고요. 이런 아까 달라진 보안 환경에서 처리 속도는 빨라지는데 그다음에 계속 어플리케이션의 사이클은 빨라지고 그 와중에도 어떤 데이터들은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신규 단말들도 다 제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저희가 한 5가지 꼭지로 뽑았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양자 암호, 크게 양자 암호, 그다음에 보안이 이러한 신규 서비스의 어떤 그런 발전이나 이런 거를 서포트 해야겠다. 그래서 초저지연의 성향을 갖는 보안을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가상 환경을 서포팅할 수 있는 보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자격 기반으로 자격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돼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AI의 서포트를 받아서 뭔가 이런 보안적인 처리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약간 명칭을 만들어서 5Q Security라고 하는 걸로 좀 정했고요. 각각의 어떤 영어 영문으로 좀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퀀텀 관련된 크립토그래피고, 그다음에 Qualification Based O&M, 그다음에 Quick Deployment나 혹은 Quick Management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Quarantined Virtual Infra, 격리된 환경들, 마지막으로 Curation by AI, AI가 좀 조언을 해주는 형태의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이제 큐레이션은 저희가 원래는 C의 큐레이션인데 저희가 조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5Q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예를 좀 저희가 이제 들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퀀텀 관련돼서는 SK텔레콤 쪽에서는 사실은 엔드 투 엔드, 즉 디바이스부터 최종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까지 퀀텀 기술을 퀀텀 기반한 어떤 보안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구간 예를 들면 트랜스포트 구간이나 ISP 구간, 이렇게 구간에 대해서는 양자 암호키 전송의 어떤 기술인 QKD를 활용해서 안전한 대칭 키를 양자 방식으로, 양자 전달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디바이스 내에 랜덤 넘버에 대한 생성은 QRNG 칩, 다양한 형태의 폼팩터를 가진 QRNG 칩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올해도 갤럭시 이제 퀀텀이 나왔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쪽에 이제 그런 QRNG 칩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더 안전한 보안 체계를 가져갈 수 있고요. 클라우드 쪽에서도 어떤 칩 레벨의 QRNG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엔드 투 엔드의 어떤 네트워크 단에서부터 디바이스 단까지의 어떤 퀀텀 기술 기반의 보안 체계를,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보안 그런 상용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뭐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대구 이 구간에 해당되는 전송 구간을 다 이런 QKD 기반으로 전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인증 관련된 건데요. 이제 뭐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파이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파이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하게는 생체 인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체 인증은 아니고 그 생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인증 수단을 기반으로 한 PK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거를 기술 확보를 한 이후엔 저희 사내 시스템, 그 다음에 대외 시스템까지 계속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이니셜이라든지 혹은 저희 쪽에서 나오는 뭐 에디트 캡스 쪽에서 나오는 모바일 출입 카드 이런 데도 다 뭐 저희 파이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이거는 확대를 해 나갈 거고, 추후에는 이제 단순히 인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한 권한, 인증 이후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또 클라우드 접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응용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세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안 기능을 고객사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제공하고 빨리 설정하고 빨리 변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컨셉이고요. 뭐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을 한 거죠. 온프렘 쪽에. 그래서 뭐 요새 뭐 소위 말하는 다커라고 하는 걸로 보안 기능 하나하나를 소프트웨어 패키징을 하고요. 그거를 중앙에서 필요한 고객 니즈에 맞게 배포를 하는, 그리고 뭐 배포하고 뭐 필요 없으면 제거하고 아니면 변경하고 요거를 빨리빨리 제공할 수 있는, 그거를 또 클라우드로부터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온프렘의 서버로부터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일부는 이제 상용화돼서 고객한테 이제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유는 추가 계속 개발하면서 뭐 클라우드 보안까지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하나로 이제 엮으면 이런 그림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이제 공공망, 저희의 어떤 뭐 공공망도 옛날에 어떤 폐쇄적인 내부망을 활용했다면 사실은 뭐 공무원들도 이제 외부에서 요새 최근에 어떤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재택근무나 다양하게 어떤 업무 환경의 변화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5G나 무선망을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럴 때 가장 걸리는 요소가 사실 보안이거든요. 특히 공공망에 있는 데이터들은 대외로 유출되거나 했을 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분들이 혹은 연관분들이 그 공공망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나 서버를 접근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접근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리를 이제 책임져 줄 거냐에 대한 거에서 저희가 이제 5G 기반으로 어떤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파이도 기반으로 인증, 개인이 이제 들어와도 되는지에 대한 인증을 처리하고, 최근에 이제 SDP라는 컨셉도 많이 나오는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리메터라고 해서 예전에는 보통 이런 거를 구축하려면 VPN 형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VPN보다 VPN은 이제 아무래도 인증하고 처리하는 게 일원화돼 있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공격하는 요소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인증하고 게이트웨이를 분리시켜서 인증은 컨트롤러에서,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인증받은 사람들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모두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보안 영역은 사실은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MEC나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텐데요. 사실 저희 망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바로 클라우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전에 어떤 폐쇄적인 망에서부터 퍼블릭 망으로 변화한다는 가장 큰 것이 있고요. 퍼블릭 망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원격에서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상화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엔티티를 어디를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지는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하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프렘하고 클라우드를 이게 집이냐 호텔이냐 이런 걸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뭐 집일 때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담장 치고 담장에 문 달고 게이트웨이 달면 되지만, 사실 호텔일 경우에는 사실 안에는 로비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요. 각 방방이 문제인데 방방의 열쇠도 나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방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다르다고 하면 열쇠를 이제 맡겨주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다 이제 관리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CSMP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플랫폼.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신규 보안 피처들을, 클라우드의 보안 피처를 고객한테 쉽게 보여주고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AI 관련된 건데요. 사실 AI 보안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AI는 신규 위협이 많지 않냐, 신규 위협을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측면이 있다면, 사실 저희는 아까 맨 처음에 언급드렸지만 관제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현재 관제는 보안 알람이 적고 위협이 어떤 건지 몰라서라기보다 보안 알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래서 보안 알람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정말 위협인가, 아니면 이것은 위협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가, 이거를 AI적 이제 관제사가 하는 행위를 학습해서 그거를 보안 알람에 다시 적용하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좀 현업에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제 요소고요. 그거 이후에는 사실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새로운 위협 이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찾아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아직은 보안 현업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쏟아지는 보안 알람조차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제 인력들이 붙어서 지금 하루하루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 사실 여기서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 DNA를 활용한 저희 발표는 끝났고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5G 시대
5G 시대에 보다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 통신이라던가 가상 환경의 보안, 인증 등의 총 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현재 국내 산업계의 그런 정보보호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라든지 그다음 방어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새로운 시대의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좀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이 굉장히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산업 현황에서는 어떤 신규 사업이 발생하면 신규 사업이 먼저지 보안은 약간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좀 올라갈 필요는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결국은 엔드 투 엔드인데 디바이스적인 측면하고 하나는 클라우드, 이 2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IoT 디바이스는 최근에 가격도 좀 약간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성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보안 관련된 부분이 좀 간과되기 쉬운데, 사실은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보안 기능들이 좀 시급히 먼저 도입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영역도 사실은 많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클라우드 자체도 좀 어렵게 접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보안도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각각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자 좀 많이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이라고 말씀하신 예. 내용은 혹시 칩 기반의 그런 보안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작은 장비에서 힘드니까 그런 칩의 어떤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거다. 근데 단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 내용 중에서 그 5G 시대의 그런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그 AI를 활용한 그 공격이 대표적이다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게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그 AI를 통한 공격의 경우는 그 역으로 AI 기반의 방어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능화된 그런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일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구축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학습을 시켜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지금 환경 자체가 정보 보안도 그렇고 기업의 환경 자체가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견고해질 수 있는지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AI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은 이미지 혹은 저희 랭귀지 이런 쪽면에서 굉장히 브레이크스루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산업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보안에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이제 특히 정보 보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데이터를 AI 기법이나 어떤 머신러닝 기법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과연 저장하고 가공이 되어 있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 정보 보안의 특수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물론 정보 보안이 약간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서 약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산업군과 비슷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보안은 리스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율주행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안에 위협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위협이다, 위협이 아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어떤 사람의 판단을 벗어나서 AI가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관제사가 판단을 내릴 때 AI가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형태의 AI가 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98%의 확률로 위협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게 그럼 98%의 확률로 위협이니까 자동으로 위협으로 마킹을 해야 되나? 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전히 2%는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AI가 책임져 주진 않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AI 용어에서는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라고 말하는데, 특히 보안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데이터와 그다음에 또 보안을 AI가 판단을 했을 때 예. 설명이 가능할 수 예. 있을 만큼 정교화되는 예. 그런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견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